최대 관심을 모았었던 미국의 5월 고용지표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가 엇갈리게 나옴에 따라서 10일에 또 발표가 될 5월 CPI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까지 한동안 광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대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은 과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은 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 관심이 됐던 미국의 5월 고용 통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식이 주춤하다가 좀 올라서 네. 시청자분의 마음을 좀 많이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캐스터의 그 경제 지식이 워낙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얄궂은 그 시청자분께서 네. 전 캐스터의 그 경제 지식이 얼마큼 되는지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전 캐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그 양대 목표가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실업률과 그 물가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매월 그 발표되는 거 보면 실업률이 먼저 발표되고 물가 지표가 나중에 발표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실업률이 5월 달 실업률이 발표됐죠? 고용 지표가 다 발표됐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10일부터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왜 이렇게 순서를 실업률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물가 지표를 그 나중에 발표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네, 왜 그런 것일까요? 시청자분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로 네. 보이는데요. 우리가 고용 통계는 쉽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물가 지표는 사실 당일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또 가중치 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표 산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보면 페드의 그 전통 목표는 물가 안정이죠. 그렇죠. 고용 창출 목표는 2012년에 냈으니까 그의 그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고용 지표를 중시하지만 네. 사실은 그 페드의 직전까지 물가 지표를 전통적인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어떤 사항인지 감안해서 페드 회의 결과가 나와야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통화 정책에서는 지금은 고용 지표가 더 중시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좀 바꿔서 이렇게 고용 지표 물가보다는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쟁도 예.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그 2월 15일서부터 16일 양일 동안 페드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반기 통화 정책 그리고 사실 테이퍼링 문제가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대 목표 관련해서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 지표 이 결과가 증시의 그 최대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그 고용 통계 분야 관련해서 사실 그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고용 통계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용 통계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와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불거지면서 사실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악재가 되겠죠. 그러나 낮게 나오면 금리 완화가 지속된다 하는 입장에서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는 좋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월 고용 통계가 나왔을 때 이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요. 네. 이제 언론에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고용 통계가 골디락스다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는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골디락스라는 의미가 동화책에서 비롯이 됐었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스프를 먹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스프를 먹는 그 상태를 골디락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경제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네. 나왔던 것은 이 고용 통계가 부진할 경우에는 사실 미국 경제를 보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용 통계가 부진하니까. 네. 근데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러나 테이퍼링 우려는 완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월 고용 통계가 나와서부터 경기적 측면과 대형 기술주 측면에서
그동안 그 대형 기술 투자하다가 올해 들어서 누차 말씀드리는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던 사람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월등히 투자 성과가 적지 않습니까? 네.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의 측면에서 그 중간 여객에 나오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골드락스라는 용어를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과도기적인 사항이라 고용 통계 이런 문제가 사실 골드락스 문제 얘기할 만큼 아주 완전치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때 월가에서는 그레이 에어리어, 오히려 회색지대라는 예. 표현을 쓰죠. 회색지대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든지 이게 명쾌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저런 게 부담스러울 때는 좀 숨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측면에서 이 골드락스 용어가 그렇게 당초에 지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5월에 각각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테이퍼링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지 예상치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보면은 5월 고용 통계가 네. 지난 그 주말에 나왔습니다는 이 5월 고용 통계가 부진한 것이냐 아니면 개선된 것이냐 논란이 되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워낙 그 논란이 심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수순대로 가고 있다. 코로나 극복 사항이 수순대로 가고 있다 하는 입장을 아까 캐서분께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5월 고용지표 관련해서 부진한 것이냐. 뭐 많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는 부진하다, 금융 완화 지속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상치 대비해서는 부진했죠. 네. 요 대목이 이제 문제. 예상치 대비해서는 그 예상은 누가 했느냐?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이것이 미국의 정책부사라는 데는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67만 1천 건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인데 이거에 대비해서는 사실 그 부진하게 나왔죠. 55만 9천 건으로. 근데 예상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예상치는 뭐 이렇게 신뢰 기간이 있긴 하지만 높게 나왔다가 지난 5월달, 4월달 것처럼 100만 건 하다가 26만 5천 건 월스트리트저널에 숨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부진하다는 것이 해당 정책 분야 예상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치가 부진하다면 오케이, 그건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예상했던 내용들에 대비해서 이것이 사실상 그 실제치가 부진했다면 그런 예상치를 어떻게 설정했을 것일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고용이 4월 달에 26만 5천 건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실제로는 55만 9천 건이 이건 개선된 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네. 실업률은 사실 3월 달에 6.0%에서 4월 달에 이것이 5.8%까지 개선되는 게 아니냐 하는 예상이 나왔습니다는 이것이 6.1%로 사실상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죠. 근데 결국 5월 달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5.8%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5.8 예상했던 것이 결국 5월 달에 5.8로 나왔으니까 한 달 정도는 지연되는 셈이다. 고용시장 개선이 그만큼 속도가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구조 변화가 구조입니다. 스트럭처. 구조 변화가 있는 것이 노동시장이라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그것이 극복하는 데에는 사실 시간을 갖고 있다.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부진할 뿐이지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신규 고용도 늘어나고 있고 26만 5천 건 대비해서 57만 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도 6.1에서 5.8로 개선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4일 실업률과 그다음에 신규 고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했습니다는 전일에 대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는 민간 고용도 예상치를 웃돌았죠. 네. 그리고 주간 실업권도 예상을 웃돌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4월 달에 문제를 제시했던 바틀렉과 미스매치 이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더디지만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온다.
워낙 그 예상치 대비해서 이게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금융 완화 쪽을 강조하시는 분은 이게 예상치 실적치가 부진하다 보니까 부진하다 하는데요. 그건 월시저널의 예상치 대비해서 부진한 거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꾸준히 개선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4월 고용지표 발표 당시에도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5월 고용 통계에도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지 않는 것,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조죠. 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양극화지 않습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쫓아가지 못하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밑에 계층은 코브라 역설 때문에 지원금 많이 주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적다.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요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금융 완화 쪽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담당하지 못한다. 왜냐? 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나중 문제를 좀 뒤쪽에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내용을 좀 하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미국은 합리적이다. 항상 이렇게 서로 갭이 있다가 서로 조율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일반적 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에 이 구조 변화를 사실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재정 사이드가 이게 담당해야 되는데요. 재정 사이드 보면 지금은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이 당초 예상보다 테이퍼링이 빨리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경제가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가 이렇게 빨리 개선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보면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3월 달에 확정됐죠. 그리고 인프라 확정 계획 3월 달에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의회에 이렇게 절충 과정을 있는데요. 그 이후에 3월 달에 나온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을 좀 보면 백신 보급 속도가 당초보다 빠르졌다. 또 경기도 경제 활동 재개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좀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하다 보니까 3월 달의 상황에 비해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6월 달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높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재정 인프라 확충 계획 4조 정도를 그대로 밀고붙일 때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굉장히 빨리 부각되고 증시적인 측면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정책적으로 보면 요 재정 인프라 계획에 바이든 정부에서 보면 공화당은 5천억에서 9,700억까지 이렇게 민주당 입장을 반영했던 거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2조 2천억을 지금 1조 정도로 낮추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완화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재정 사이드에 그 재정에 쭉 밀어붙이면 이렇게 재산 거품이라든가 인플레 문제, 테이퍼링을 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파리스 믹스한다. 정책적으로 조합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조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경제 정책은 그때그때 생물처럼 움직이는 경제 현상이 자 설령 앨런이라든가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말을 이게 지키는 게 틀리는 게 아니라 5월 달, 6월 달 빨리 개선되면 그에 따라서 앨런이라든가 파월의 입장에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서 질적 산별적 문제는 재정이 담당하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 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통화정책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경제정책에서는 금융 완화만 보실 필요가 없고 정책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파리스 믹스 즉 정책 혼합이라는 얘기가 지난주 발표에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못 관리 때 서로가 인플레든가 이런 문제는 긴축을 이렇게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지만 그러나 노동시장에 이렇게 미스매치 부분은 재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역할을 이렇게 한다면 자 이때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금융 사이드는 좀 줄여줘야 되는데 재정은 이렇게 질적 고용적에서 늘려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서로 상충되지 않는 요건 재정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요건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미국에서 보면 많은 경제학들 사이에 이때는 재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네. 그다음에 통화는 통화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서로 상충 관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 팀버겐 정리를 해서 정책 목표수가 4개면 정책 수단으로 4개를 가져가는 목표와 수단 간에 4개를 가져가는 이러한 그 팀버겐 정리라는 용어가 새롭게
확대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수단 가지고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쪽의 시각이 아니다. 그때는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던 부분. 예상치에 부진하니까 진짜 부진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건 예상치에 부진한 거지 실질적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네.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정책 목표와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각자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가져간다 하는 측면에서 목표 수가 4개면 수단도 4개 가는, 한 마리의 수단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쪽에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지나가는 팀버겐 정리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게 새로 변화 사항이다. 그만큼 경제권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5월 고용 통계가 엇갈리게 나옴에 따라서 이번 주죠. 10일에 발표될 5월 CPI 상승률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전망들 지금 이제 속속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베이스 백 때문에 5월 달은 물가 지표가 전년 동월비로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예상치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일단 4월 달에 실업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모르겠습니다는 4.2% 나왔죠. 소비자 물가의 CPI 충격이다 이렇게 해서 2008년 이후에 13만 년의 최고치가 나와서 그때 5월 달에 주가가 흔들렸던 배경이 되는 거죠. 테이퍼링만이 또 다가오면서. 근데 이제 고용 통계에서 11일 이 발표되는 게 이제 5월 고용 물가 통계입니다. 소비자 물가 통계인데요. 지금 예상은 5월 달 CPI는 4.7% 굉장히 높게 나오죠. 지금 5%까지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저가 0.1%였으니까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한 4.7 내지는 5%.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원 CPI는 3.4%. 왜 근원 CPI? 이거는 시청자분이 중시하죠. 다들 아시죠? 왜냐하면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가장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는 근원 CPI, 이걸 이제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3.4%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3.4% 예상하면 지금 전앵커 아시겠습니다는 페드의 물가 목표치가 2%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4%는 1.4%포인트의 사실 인플레 갭, 요 사이로 보면 갭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 자체를 봐서도 상당히 테이퍼링 문제가 주말에 예상치 대비해서 고용이 좀 부진한 관계로 해서 이렇게 금융 완화 이런 부분에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라든가 올랐던 이런 배경이 요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월가에서는 워낙 작년에 물가가 0.1% 낮았다 보니까 자 뭐든지 투자라는 것은 사실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과열일 때는 경기가 좀 이렇게 호조가 될 때는 이때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항상 시청자분 작년에 3월 그 중순 때 우리 주가가 11,457 떨어지고 한 달 만에 떨어졌죠. 2,200에서.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우존스 지수가 29,000에서 18,500을 떨어질 때 그때에 아마 한국경제TV 이 방송을 통해서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에 이렇게 하시는 증시에 오랫동안 겸 있는 사람은 주가가 붕괴된다, 1,450 붕괴된다 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는 유명한 그렇게 사실상 금융사의 회장께서도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증권사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의 회장들이 그렇게 대부분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는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세게 밀어붙였던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방 보겠습니다. 전앵커. 네.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하는데요. 위험자산은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위험자산은 위험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 코로나 직후입니다. 노바데이 노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위험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년 후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극복돼서 전앵커도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때는 뭐 빨간 옷을 입으면 아마 굉장히 시청자분한테 무슨 얘기냐, 전앵커는 뭐 지금 증시 상황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시청자 마음은 빨갛게 그때 당시에도 빨갛게 입어가지고 좀 주가가 올라가기를 하는 전앵커의 애틋한 마음을 좀 모르고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전 앵커의 이렇게 그 마음에서 정치 분위기도 모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볼 때는 지금은 빨간색 입을 정도로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개선됐다 이렇게 네. 보면 사실은 지금은 옛날 1년 전 비해서 리스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년이 오히려 주식을 사야 수익이 높은 겁니다. 왜냐? 위험을 리스크가 감수하고. 크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자산의 위험을 감내해야 수익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되고 리스크가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리스크가 그만큼 이렇게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감내해봐야 수익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대비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하두들 그 유튜브에서 주가를 그 이렇게 뒤늦게 아주 그 뭐 4,100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번 관중석 입장에서 한번 재테크 세미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분을 위해서. 사실 가볼 필요는 없는데요.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열기가 식었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 거래대금에서 그래서 1월 달에 47조에서 지금 21조 정도, 20조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진 것이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그 증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에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월가에서 보면 5월 달에 그 CPI 중에서 예상은 CPI가 4.7%, 그다음에 근원 CPI가 3.4% 되지만 리스크에 지금 상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더블4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4가 뭐냐 하면 10일날 발표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전체적인 CPI. 요건 아까 말씀하신 게 4.7%. 요거는 4%는 달성할 거로 봅니다. 근데 문제가 되기는 통화정책의 자택에는 근원 CPI가 지금 3.4%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더블4니까 이것도 4%대가 나오면 이때는 증시 혼란. 제가 시청자분의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뭐 증시 폭락 이렇게 되지만 시청자분을 위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증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주말도 그렇습니다는 이번에 11월 발표되는 것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봤습니다는 테이퍼링 시기가 뭘 정하입니까? 경제가 개선되면 돈 푼 거 환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연하지 말고 나중에 거 다가온다. 다가오면 경기 민감주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는 업종들 평균적으로 보면 지수 자체로 11%, 12%까지 지난 주말까지 12%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이후에 거의 2%, 1.5% 지난 주말에 올라간 게 답니다. 지난 주말에 올라간 게. 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만 대응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 시기가 언제다 이게 무슨 중요하냐. 지금은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다. 그래서 감리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익이 되지 않는다. 지난 1년 전에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 감리하면 수익이 높다. 작년에 주식을 이렇게 낙관론자 시각대로 왕창 담아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담아도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테이퍼링 시기는 다가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편하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하시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이고 발표하고 물가지표에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많이 증시에 무슨 왜 이렇게 떠듭니까? 그냥 겨드릅니까? 그런 시각에서 너무 지표 자체의 의미를 너무 강하게 부여하면 현실의 투자적인 측면에서 저 지표를 해석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에 본인들이 발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들이 테이퍼링 결정하는 시기도 아닌데 마치 페드의 인사들보다도 더 전문가인 창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혼탁스럽고 그다음에 이걸 해설하는 목적이 투자자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건데 정적으로 가이드 역할은 자 이게 목적인데 너무 수단에 집착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한국경제TV의 공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뭔가 방송 해설하는 목적이 뭔가 말장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한번 아쉬운 대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5월 고용 통계 상황과 함께 또 이번 주 10일에 발표된 5월 CPI 지수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먼저 짚어봤고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앞날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 한번 살펴보죠. 네, 사실 향후에 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우리 코인 개미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동학 개미보다 요새는 코인 개미들이 더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이 질문은 시청자분이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지난 주말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 대목이다. 특히 주식 강연회 할 때 오히려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오늘 아마 방송에 그분 아마 이렇게 방송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향후에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관심들이 높은데요. 그만큼 4월 중순까지 비트코인이 6만 3천대 가다가 지금은 3만 5천대. 아까 보여준 대목으로 보면 24시간 거리니까 그때그때 바뀌죠. 3만 5천에서 4만대 이게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그 최고치 대비해서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 도지코인 같은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이런 알트리움 가격도 한 40% 정도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향후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가격 전망도 아주 이렇게 극각으로 나와요. 극과 극이죠. 네.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라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피머 같은 경우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종전 입장을 좀 많이 태부해서 제로로 선언하겠다는 내용을 아마 존 캐스터가 발빠르게 전해주신 내용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50만 달러, 한 코인당 저게 5억이죠. 넘죠. 그다음에 네. 하나는 제로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투자 입장에서 가장 기본 잣대에 해당되는 투자는 프라이스, 서프라이 디맨드에서 형성되는 프라이스 대비해서 그 근본이 되는 밸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 가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4월의 강풍 대비해서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 시점이니까 이 시점에서 향후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신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3년 전에 비트코인 광풍 이후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의 견해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캐시우든가 JP 모건이라든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 의미가 있는 기관들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청자분한테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분들, 화폐 관련된 저명하신 분들, 또 투자 밸류 관련해서 시카고 학교의 expectation theory에서 기대 가설 이런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을 좀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는 사실상 이 뒷면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방송을 이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해서 하신 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시청자분의 궁금한 사항에서 보다 정확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뒤쪽에 다들 현학자들이죠. 그 2000년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더라도 이게 1시간 정도 당다 이렇게 해서 전부 더마스 아잔스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폴크만 교수 이런 분들 이분들은 대학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한 사람당 한 학기 강의하더라도 부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훌륭하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은 4월 강풍에 이어서 지금 한 달 반 전이니까 약간 식었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2018년도 강풍이 했다가 이게 4월 달에 이 노벨 퍼스펙티브 라이브라는 뉴욕에서 개최된 이런 게 있죠. 시기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가 다시 한번 시기적으로 부각되는 것도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참여자들이 토마스 아잔트를 비롯해서 2011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이렇게 해서 전부 통화 관련된 분이 모였습니다. 통화 관련된 분이 통화론자, 그다음에 어댑티브 내지는 레셔널 익스펙테이션 하이퍼시스에서 소위 적응적 합리적 기대 가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외에는 알트코인도 많이 생성됐죠. 비트코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강풍이었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굉장히 냉혹하고 굉장히 싸늘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년 전에 노벨 퍼스펙티브 라이브에 참여했던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한 견해들, 발언들은 어떤 것들이 전해졌습니까? 역시 밸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싸늘한 평가지만 비트코인도 죽지 않았고 그렇죠. 또 한 번 강풍이 있었죠. 네. 63,000달러대로.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지코인,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도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욕 노벨 퍼스펙티브 라이브에 출연했던 이런 사잔트라든가 크리스토퍼 심스 같은 이런 분도 아마 좀 무섭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가로 열린 데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연도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 위에 노벨 경제학 수상하신 분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하는데요. 올리버 하트 다들 아시죠? 악정고투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근데 스트로글 해서 악정고투였다. 크리스토퍼 심스 아마 이렇게 해서 합리적 기대가설 마이터리스트 합리적 기대가설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는 제로다. 제임스 해커먼 이런 요 분들은 이제 게임셀 같은 이런 데에서 튤립 광풍과 같다. 그다음에 앵거스 디턴 요 분은 이제 아주 유명하시죠. 피케티 자본론과 맞물려서 성장이 분배를 이끈다. 근데 피케티 자본론에서 성장과 분배 트레이드 관계, 반비례 관계다 하는 데 반해서 앵거스 버튼은 성장이 돼야 분배도 쫓아온다 하는 입장이죠. 근데 이걸 비트코인은 범죄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셉 스티커도 불법으로 했습니다. 아예 금지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을 보면 네. 전부 뭐냐? 제로코인 문제, 범죄 탈루소득 규제 문제 이렇게 보면 지금의 각국 중앙은행들이 요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책들이 요거를 그대로 또 각국 중앙은행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아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된다 하는데요. 그건 상당히 이례적인 얘기다. 대부분 다 중앙은행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시중에 있는 비트코인을 법정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든다. 엘살바도르는 지극히 예적 국가다. 통화에서 보면 법정화폐라든가 이런 게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국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의 비관적 견해와 그리고 각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또 가상화폐가 번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 이제 시청자분도 헷갈리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네. 2018년뿐만 아니라 그 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시는 분도 각국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에 반영할 만큼 좀 중국은 사용 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유도 금지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렇게 남아 있을까? 지금도 비트코인이 35,000달러가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폴 크루만 교수가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폴 크루만 교수인데요. 제가 2009년에 한국경제TV 통해서 처음 글로벌 컨퍼런스 열렸을 때 정치 쪽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모셨고 그다음에 경제 측면에서는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 하신 폴 크루만 교수를 모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제학을 공부하신 입장에서는 이 폴 크루만 교수가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있잖아요. 네. 진짜 눈물 나겠더라고요. 진짜 저도 경제학에서 이번 보면 교재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예, 수업을 받으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폴 크루만 교수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뭐 초청원데도 관여를 했긴 했습니다는 딱 막상 하니까 가슴이 확 당기더라고요. 확 당겨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빌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는 폴 크루만 교수가 딱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때 사진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뉴욕 시립대로 그때 당시에 프린스턴대 교수였었는데요. 지금은 좀 학교도 좀 바뀌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왜 안 없어지느냐. 네. 당신도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다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요. 왜 안 없어지냐 하면 2단계로 비교했습니다. 2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2단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2단 교주들 밸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가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돈을 이렇게 모으는 행위 이런 것은 사실 인간의 심리 아주 극단적 상을 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이런 소지다 해서 이게
사실 그 폴크만 교수가 얘기입니다. 이게 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은 사람은 항상 뭐냐? 돈을 잃은 사람은 돈을 잃은 사람한테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것보다 당신 무슨 얘기냐? 나를 약 올리는 거냐? 주가가 뭐냐? 1% 가능일 때도 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1% 가능에 더 거기에 돈을 갖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올티머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에서 굉장히 우리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식을 이렇게 그 해설하는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 상황을 해서 이게 돈을 이렇게 하는 이단 교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캐시우드도 이단 교주로 치는 거죠. 이제 이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보면 일론 머스크의 수모다 이렇게 하지만 지난주에 어나우드 머즈인가요? 내가 정확하게 어나니머스요? 어나니머스인가요? 네. 거기서 서민들을 울리지 않느냐 당신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렇게 경고를 했죠. 어나니머스. 서민들을 울리지 않느냐. 네. 그만큼 뭐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지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 얘기대로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돈 넣는데 당신은 뭐냐 정작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런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했었다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없는 데가 왜 이렇게 가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 네. 근데 이제 폴크만 교수도 이거 설명할 때 더 큰 바보 이론을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The Great Fool Theory 해가지고 그 자체가 사기라 하는데요. 시어리는 커먼 센스인데요. 커먼 센스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커먼 센스는 시어리입니다. 시어리인데 사실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가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이단이 알면서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일반 개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고용지표와 물가지수 CPI 분석에 이어서 비트코인 광풍을 바라보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의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